6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전세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건데,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인정이 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도 인정이 된다. 다만,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별 규정이 있어요. 최단 기간, 최소한 1년은 보장된다라는, 1년보다 짧게 하면 안 된다. 1년으로 인정한다. 최단 기간 보장. 그리고 법정갱신. 이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제도가 건물에만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그리고 전세권 자체에 있는 규정은 최장기간 제한. 최장기간 1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0년을 넘어서 계약을 하면 10년으로 줄어든다. 이 최장기간 제한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둘 다 인정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세금에 대한 법정 이자 상당액으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전세금은 필수 요소다. 필수적이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틀린 거 먼저 정답 2번인데 왜 틀렸나 보도록 합시다.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인 종전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지느냐? 아니죠. 자,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갑과 을 사이에 얘가 빌려 쓴다.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 채권을 취득해서 빌려 쓰는 거에 임차인이고, 전세권, 물건을 취득해서 빌려 쓰는 자가 전세권자인데, 얘가 소유자죠. 이 소유권을 제3자한테 팔았다. 매도해서 얘가 새로운 신소유자가 되었다. 양수인이라고 하죠. 양수인이 됐다. 그러면 이 임차권은, 채권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고 해서 얘는 이쪽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이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대항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기억할 게, 이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인도를 갖췄을 때 대항력이 있으면 이렇게 승계가 돼요. 그래서 권리관계가 이런 두 사람의 관계, 얘는 이제 완전히 아웃되고, 얘가 임대차라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은 계약관계가 이게 없어지고 계약관계가 이쪽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얘한테 청구하는 거고, 전세권 관계가 끝나면 전세금을 얘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종전 소유자가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돼요. 새로운 소유자가,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게 핵심 내용이고, 다음 62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자, 유치권은 성립 요건을 암기하셔야 돼요. 유치권 성립 요건은 첫 번째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관하여 생긴 채권. 피담보 채권이 그 물건과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건과의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공사대금 채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결련성이 있지만,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나 임차 권리금, 이런 것들은 별도의 보증금 계약이나 권리금 계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목적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점유를 해야 된다. 이 점유는, 불법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점유여야 된다. 다만 간접 점유,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그런 간접 점유는 이건 제외된다. 이것만 빠지고 원칙적으로 간접 점유도 적법한 점유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법정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리고 특이한 건 물건이지만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이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 암기. 물건과의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점유가 있어야 된다. 이 점유에는 불법 점유는 제외되고 간접 점유는 인정이 된다.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암기. 이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5번이 정답지네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은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유치권이 부정되는 겁니다. 유효한 특약이니까 부정. 특약이 무효도 아니다.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4번 질문 하나 볼까요?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후에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피담보 채권과 점유와는 결련 관계가 없어야 된다. 점유는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점유를 했든지 간에 점유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 점유와 이 채권 사이의 결련 관계는 필요 없다. 이 채권은 물건과의 결련 관계만 요구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63번 문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설명. 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그 주된 물건 말고 옆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고 4번 질문을 볼까요? 이 틀린 내용이죠.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상에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에 미치는가?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농작물은 무단 경작했다 하더라도 부합되지 않아요. 이걸 부합의 예외라고 하죠. 부합의 예외. 부합의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농작물,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 농작물을 지었다. 그러면 경작자가 독립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 다음 건물이죠. 남의 땅에 무단으로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는 완전히 분리돼서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합되지 않으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물건이니까. 전혀 다른 물건이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농작물에 미친다. 이게 틀렸습니다. 적법한 권한이 있든지 없든지 묻지 않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고 1번 질문을 보면 토지 저당권의 경우에 토지 이외의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물건, 전혀 따로따로 물건이기 때문에 전혀 A 물건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게 B 물건에도 미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자, 건물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이고 지상권, 건물은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땅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 이게 종된 권리예요. 주된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주물, 종물 이론이죠.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64번 문제로 갑시다.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 관한 설명.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죠. 잠시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영원이 됐다, 소멸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게 부종성이잖아요. 담보물권의 부종성. 그런데 근저당권은 이런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부종성의 완화. 뭐 나중에 언젠가는 이 피담보 채권이 액수가 얼마냐 언젠가는 확정을 시켜야 될 거예요. 어떻게 확정되느냐 해서 확정되는 건 첫 번째, 당사자가 존속 기간을 정했으면 1년 동안 빌렸다 갚았다 하자. 1년이 지나면 존속 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기간 미정. 그러면 해지하면
이자 더 이상 돈 안 빌려주겠다. 그럼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겠죠. 근데 해지하지 않아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으면 예컨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 그럼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시점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요. 근데 경매를 신청한 자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때는 바로 경매 신청으로 확정되지 않고 경매 절차의 마지막 시점, 그 경락 대금을 완납한 때, 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경매를 신청했을 때 누가 신청했는지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가 달라진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즉시 경매를 신청한 즉시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겠다라는 거니까 그 즉시 그 액수로 확정이 되는 거고,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절차의 마지막 시점, 그게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요. 경락대금 완납 시에 근저당권의 액수가 확정이 된다. 그래서 3번 질문이 정답이니까 봅시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 누가 신청했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즉시 확정됩니다.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당시 바로 확정이 된 거예요. 경매 신청을 나중에 취하했다. 없던 걸로 하자. 취소했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에서 일반 저당권이 된 거예요. 그 액수로 확정이 되어서 일반 저당권이 되는 것이지 다시 근저당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2번 질문해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 근저당권자가 신청했죠? 그러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2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1번 지문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즉 근저당권자가 문제가 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후순위자, 제3자가 신청했다. 그랬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 확정이 문제가 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경매 절차의 마지막 시점인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지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음 6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예요. 계약 성립. 우리가 채권 강론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고 이걸 받은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죠. 두 개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되죠. 두 개. 그런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격지자 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자 상호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고 하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승낙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 승낙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해요?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하는데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느냐? 아닙니다.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이고 이것의 아류가 두 개가 있죠. 두 번째 것은 교차 청약. 청약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청약을 받고 두 번째 하는 게 승낙인데 받기 전에 의사표시를 한 거. 이것도 청약이죠. 얘도 청약일 때 뒤에 도달한 걸 승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 청약이 도달한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죠. 세 번째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지만 이걸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세 가지 있습니다. 자, 65번은 뭔지 여기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시다.
갑은 자신의 노트북을 을에게 60에 팔기로 하고 그러한 편지를 발송했는데 이 편지는 10일 날 을에게 도달했다. 그럼 갑이 청약자이고 을이 이제 청약을 받은 거예요. 근데 평소부터 노트북을 가지고 싶었던 을은 청약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청약을 받은 다음에 알고서 해야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 아직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얘도 청약이 되는 거예요. 승낙이라는 건 반드시 청약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건 승낙이 되지 않아요. 얘도 청약이에요. 둘 다 청약만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교차 청약. 둘 다, 얘도 청약, 얘도 청약.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하게 일치하는 내용의 두 개의 청약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청약이 도달한 때입니다. 그래서 6월 5일에 발송하고 15일 날 도착했다. 하나는 15일 날 도착했고 하나는 10일 날 도착했네요.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하죠? 두 개의 청약이 하나는 10일 날 도달하고 그 다음 청약은 15일 날 도달했다. 그럼 15일 날 도달한 두 번째, 뒤늦게 도달한 청약을 승낙으로 보는 겁니다. 그 승낙이 15일 날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교차 청약에 의해서 6월 15일에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지예요. 다음 66번 동시행 관계에 관한 설명. 나머지 동시행 관계 판례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대표적으로 5번 질문을 볼까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는 기억하십시오.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 그러면 담보물권을 말소할, 쉽게 말하면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말소할 의무와 피담보채무, 피담보채무인 보증금의 반환 의무,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가 됩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선이행 관계.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옳습니다. 이건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보증금 변제가 선이행 의무다. 3번이 틀렸는데 3번 채무 변제와 영수증. 내가 변제했으니까 돈 받았다라는 영수증 끊어달라. 이건 동시에 해야 되겠죠. 동시에. 영수증은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틀렸어요. 차용증을 돌려달라. 차용증은 돈을 다 갚은 다음에 돌려받는 거예요. 돈을 갚는 것이 선이행 의무이고 차용증은 후 의무입니다. 차용증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바뀌어 있어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한 겁니다. 다음 67번 문제. 갑은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제3자 병의 방화로 과실 없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에요. 자, 누가 채무자죠? 둘 다 채무를 지고 있지만 돈이 아니라 돈 이외의 나머지 채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채무자입니다. 얘가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 얘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돈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는 매도인이 을이 됩니다. 을. 그런데 그 이 채무,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 이 채무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는데 주택이 불타 없어졌어요. 소멸했죠. 이게 불능이 됐습니다. 불능. 이 불능이 만약에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죠. 근데 이게 후발적 불능이다. 즉 계약할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계약 이후에 불능이 됐다. 이건 둘로 나눠보죠. 채무자의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거는 채무불이행 책임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는 거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 그때는 이걸 뭐라고 하죠?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위험부담. 그래서 이 구조 암기하세요. 자,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다시 둘로 나눠서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불능이 됐느냐,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불능이 됐느냐로 나눠서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된다. 고의과실이 없을 때는 위험부담이 된다. 그럼 위험부담, 이제 이 부분. 위험부담은 537조가 원칙입니다. 그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죠. 채무자 위험부담. 즉, 내 걸 이행할 수 없게 됐으니까 돈 내놔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돈 내놔라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을 반대급부. 반대급부도 소멸한다. 이게 핵심이죠. 537조. 그래서 이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관한 틀린 거, 그래서 1번, 5번을 보면 갑과 을 상호 간에는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잘못이 없잖아. 채무자 을에 과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은 틀렸고, 2번을 보면 채무자 을은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돈 달라고도 청구 못한다고 했죠. 이게 위험부담이라고 했어요. 채무자 위험부담. 그래서 채무자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게 바뀌었네.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죠. 매수인이 을. 갑의 병화로 갑과 을의 과실 없이 불능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얘는 의무가 없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2번은 옳다. 즉 반대급부 의무가 소멸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68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신의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자,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의무를 제3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이행하기로 했다.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얘가 제3자.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 계약에 의해서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제3자가 직접 취득하는 이런 계약을 제3자, 즉 수익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갑을병을 써내면 되겠죠.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병이 2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갑은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얘가 얘한테 2억을 청구할 수 있게 2억을 이쪽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왜 했느냐? 요약자가 얘한테 2억 줄 게 있기 때문에 받아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줘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 을, 병 이렇게 됩니다. 빨리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를 찾아야 돼요. 이 구조를. 여기에서 나머지는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번 질문을 봅시다.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채무불이행하면 체불하면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갑이 계약의 당사자죠. 갑과 을이 해제. 을이 채무불이행을 했으니까 채권자 갑이 이것을 해제할 수 있어요. 병은 해제는 할 수 없어요.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얘가 채무자예요. 낙약자가 채무자입니다. 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다 하더라도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갑은 해제를 할 수 있죠. 얘는 계약의 당사자니까 해제할 수 있다. 자, 이런 구조. 68번에 틀린 질문은 5번이네요. 5번을 보도록 합시다.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에 을의 병에 대한 을이 병한테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직접 지급을 해야 됩니다. 대금 2억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하면 이 권리가 없어지니까 이 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권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해제는 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6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자, 계약의 해제는 법정 해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390조.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해제해서 서로 각자 길을 가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게 두 개가 채무불이행의 효과잖아요. 그 중에서 이 해제, 그 사유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 지체. 이행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다. 이행, 불능.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불완전 이행. 이 세 가지가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느냐? 이게 채무불이행이니까. 물론 이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해서 지체, 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해제는 목적 달성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찢어지자 이게 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기를 지나서 지체하고 있다고 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좀 뒤늦게라도 이행할 수 있으니까 이행 지체로 해제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최고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빨리 이행해라. 이행기 지났는데 왜 안 하냐. 한 번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불능은 이미 불가능하잖아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여기는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 이행은 어떻게 보죠? 이건 둘로 나눠보죠.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면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기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지체가 되는 거죠. 이행, 지체. 그다음에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이행, 불능으로. 그래서 이행 지체니까 최고하고 여기는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돼요.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4번을 보면 정기행위. 이 정기행위는 결혼식 때 꽃배달, 화한 이런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결혼식 지나고 나서 꽃 갖다 줘봐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애초에 그 기간을 지나면 이행 지체가 되는 순간 바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지체이기는 하지만 정기행위는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 다시 확인하면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했다. 세 번째 경우죠. 불완전 이행을 말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로 따져봐요. 불완전 이행을 했고 완전한 이행, 추환, 완전한 이행, 추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행 불능으로 다루는 거예요. 불능이니까 즉시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다음 70번 문제 봅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계약금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죠.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그래서 매매 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틀렸죠. 낙성 계약 말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계약금 전액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요물.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다. 요물계약.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그다음 2번은 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주면 됩니다. 성립 후에 교부됐어도 계약금으로서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이 된다. 3번 질문은 금전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만 한 상태, 말만 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자신이 교부한 걸 포기하고 또는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급 약속만 한 상태에서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문제 71번. 갑과 을 사이에 X토지 1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의 경우에 자,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이 나오면 먼저 유형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죠. 권리가 흥결되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소유권이나 이런 권리를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혹이 붙은 상태에서 취득하는 그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물건이 어디가 파손됐다, 하자가 있다. 그게 물건에 관한 담보 책임이죠. 이 권리에 관한 담보 책임은 전일, 수, 용담 이 두 문자로 전일, 수, 용담 5가지 유형이 있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용의권에 의한 제한, 담보권에 의한 제한 이 5가지가 있는데 수량 부족을 여기다 뺀 건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선의일 때 한해서 매수인이 선의일 때 한해서만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반드시 매수인은 선의여야 돼요. 물건은 특정물과 종류물이 있는데 물건에 관한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필요하죠. 이 특이한 거예요. 선의 무과실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준용하는 규정은 이 용의권에 의한 제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선의일 때만 인정되는 권리, 악의일 때 인정되는 권리, 제척기간 1년이냐 6개월이냐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느냐 이런 내용들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담보 책임이 어떠한 게 있느냐 이런 조문들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나머지는 그 교과서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2번 질문을 한번 봅시다. 자, 1000평 중에 300평이 제3자 소유, 매도인 소유가 아니에요. 타인 권리 매매죠. 타인 권리 매매. 제3자, 즉 매도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판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 300평이 타인 권리 매매고 갑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1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일부가 타인 소유다. 그러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조금 미흡하죠. 이게 만약에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할 때는 전일 그래서 수가 여기 있잖아요. 선의일 때만 담보 책임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악의일 때는 담보 책임이 부정이 됩니다. 대금 감액 청구는 일부 해제에 해당하는데 이런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는 담보 책임 내용이 손해배상과 해제가 있어요.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건 손해배상은
담보권에 의한 제한에서만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고, 해제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담보권에 의한 제한 이 세 개 모두 다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에게 해제가 인정된다라는 건 일부 해제를 말하는 거예요. 대금 감액. 그래서 이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는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단순한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라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할 때에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 한해서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의의 매수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삽입해서 수량지정 매매, 이건 수량지정 매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수량지정 매매를 전제로 해서 풀어라. 수량지정 매매를 전제로 했을 때 풀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수량지정 매매일 때는 선의인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수량지정 매매가 아닐 때에는 대금 감액 청구가 악의 매수인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 걸 전제로,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 일반적인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수량지정 매매일 때는 이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 원칙적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하니까 악이라 하더라도 대금 감액, 일부 해제인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이고, 여러분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4번. 그 4번이 갑과 을이 1000평을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했으나, 그러면 아까 봤던 아까 2번 지문인가요? 그것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를 전제로 한 걸로 보고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똑같이 1000평을 수량 지정 매매로 했다 이렇게 주어졌잖아. 여기는 수량 지정 매매. 아까는 그냥 일부 타인 권리 매매고, 수량 지정 매매를 했으나 엑스터치가 실제로는 평수가 부족하다,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경우에 을은 자신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다. 단순한 일부 타인 권리 매매는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수량 지정 매매일 때는 선의일 때만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악의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선의일 때만 인정이 된다. 다음 72번의 환매에 관한 설명. 자, 환매는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근데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방법은 환매 방식도 있고 재매매 방식도 있어요. 재매매 예약. 근데 재매매 예약은 넓게 인정되지만 환매는 조금 제한이 많이 가해지죠. 환매는 반드시 환매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고,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를 할 때 동시에 해야 된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제한들이 많아요. 하지만 재매매 예약은 그런 제한이 없고 넓게 인정이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4번이 정답지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를 한 후에 환매권 등기를 해도 제3자한테 효력이 있느냐? 환매는 제한이 있다겠죠.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매매를 먼저 하고 나중에 환매권 등기를 하면 이거 동시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요. 이런 환매는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있다. 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질문을 보세요. 환매권은 등기. 여기서 등기는 환매 등기예요. 환매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재매매의 예약에 따른 예약 완결권은 환매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를 하게 돼요. 가등기를 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는 환매 등기, 재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에 관한 가등기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취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73번. 을은 석조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하였다.
보존된 길을 하였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임대차를 한 거죠. 토지 임대차.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얘가 임대인이고 을이 토지를 임차했다. 토지 임차인. 왜 토지를 빌려 쓰고 있느냐? 갑의 토지를 왜 빌려 쓰고 있느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려고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했다. 토지 임대차. 1번 을은 임차인이죠. 토지 임차인.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 갑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임대차에서 차임이 이익이 이상 연체가 되면 합산한 액이 이익이 이상이 되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질문을 봅시다.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을 수 있다. 과거에 2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니까 20년을 넘을 수 있게 되죠. 옳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 5번을 봅시다. 건물이 갑 소유의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을은 갑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이 토지 임대차가 없어지면 적법한 사용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임차인한테 불리하잖아요. 이거 철거하지 않고 네가 사라. 이 지상 건물을 네가 사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갑의 땅이 여기까지인데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갑의 땅이 아닌 제3자 소유. 여기에 걸쳐 있다. 그럼 이거 전부를 사면, 갑이 전부 강제로 사면 이건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있으니까 이거 철거당할 거 아니에요. 이 제3자가 이거 철거해. 청구하면 강제로 돈 주고 사서 철거하는 이상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땅 위에 있는 부분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으로 강제로 사는 것이다. 이 땅은 강제로 사지 않죠. 이 땅은 살 필요 없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 전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임차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고 제3자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이건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74번 임대차에 있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권리들인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포기 특약을 맺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포기 특약은 여기는 무효예요. 하지만 비용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즉 건물 임차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겠다. 그건 유효해요. 유효.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이건 강행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부속물, 비용 양자를 구별하시는 건데 부속물은 독자적인 물건이에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라라고 요구하는 거고 비용은 구성 부분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투입을 했는데 그게 건물의 일부가 되었을 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을 보면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뭔가 붙였는데 임대차 목적물에다가 붙였는데 그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 구성 부분이 됐다면 그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라 구성 부분이 됐으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문제된다. 옳죠. 부속물이 여전히 독립한 물건으로 유지가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그때 독립성이 있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되는 것이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뭔가 붙였는데 붙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부속물이 되는 거고 독립성을 상실해서 그 건물의 일부가 돼버렸으면 비용의 문제, 유익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효과도 다 달라집니다. 이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틀린 정답지는 3번이니까 3번을 봅시다.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경우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무용인가?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포기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왜 이걸 무효로 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네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면 차임을 파격적으로 싸게 해주겠다. 예컨대 이 부속물 나중에 부속물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부속물이 1000만 원. 근데 월세가 원래 500인데 네가 나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하면 월세를 100만 원으로 해주고 2년 동안 할게. 그러면 2년 동안 이게 400. 이게 얼마가 넘는 거예요? 이게 몇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부속물 매수 인정하는 것보다 월세를 파격적으로 싸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약정은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에요. 부속물 매수권을 인정하는 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하고 대신에 부속물은 포기해라.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선택합니다. 이 선택 존중해 줘야 되겠죠? 유효하다. 이건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 형식적으로는 포기하기로 했지만 유리하단 말이에요. 유리해서 이러한 약정, 특약은 유효합니다. 자,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7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두 가지가 특별 규정이죠. 임차권은 원래 채권인데 상대권이고 대인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닌데 이게 마치 물권처럼 물권처럼 강력한 기능이 인정된다. 그게 첫 번째, 용익물권처럼 강력한 권능이 있다. 전세권처럼 강력한 권능.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 임대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쫓겨나지 않는다. 이게 대항력. 다음 두 번째는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된다. 우선 변제권. 이게 가장 중요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주택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민등록과 인도를 갖춰야 돼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민등록과 인도.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의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됩니다. 이 주택의 주민등록과 인도를 갖출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대항력은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문제는 이 주민등록. 이 주민등록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돼요. 등기부상의 주소. 이 주민등록과 관련돼서 3번 질문을 보세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집이 6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한 개의 물건이에요. 다가구는 한 개.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기재하면 된다. 예컨대 이게 202호인데 내가 202호를 임차했다. 이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집원만, 이게 한 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집원만 기재하면 주민등록 완벽하게 갖춘 걸로 본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그렇지 않죠. 아파트 같은 게 다세대 주택이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이 집원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가구는 그냥 편의상 나눠놓은 거지 이 물건이 한 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호수는 중요하잖아요.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다음에 5번이 틀린 지문이니까 5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의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되었다면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는가. 자, 지번을 잘못
주민등록 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하지 않아요. 원래 주민등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등록이 잘못된 게 누구 과실로 됐느냐? 나는 제대로 신고를 했어요. 임차인은 제대로 신고했는데 이 공무원이 딴짓하다가 게임하다가 헷가닥해서 내가 101번지다 라고 했는데 얘가 1001번지로 잘못 기재. 그것을 임차인이 책임져서는 안 되겠죠? 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이 잘못되면 보호해 줍니다. 임차인은 보호해 줍니다. 나는 정확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아요. 대항력이 유지된다. 잘못됐지만 대항력을 유지한다. 기억하시고. 다음 76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민등록 대신에 뭐죠?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그리고 주택임대차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우리가 주택은 뭐가 주택이고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 주택이잖아. 상가는 나도 상가가 뭔지 안다? 아닙니다. 상가가 되려면 반드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상가예요. 영리활동. 영리활동이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행위가 영리활동이에요. 따라서 이걸 남의 건물을 빌렸지만 그것을 창고로 쓰기 위해서 빌렸다. 또는 공장, 물건을 만드는 공장 건물로 빌렸다. 이거는 상가가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고 보관만 하지 그걸 파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창고 건물, 공장 건물로 쓰려고 임대차 했다. 이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1번 질문을 보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목적물인 건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된다. 영리 목적. 영리 목적의 영업용 건물이어야 된다. 옳은 질문이에요. 3번을 보면 용도가 공장 및 사무실. 이거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장 및 사무실. 임차하여 도금 작업. 지금 금칠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걸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자체만 있으면 상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차 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 바로 앞들의 컨테이너 박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팔아요. 거기서 돈 주고 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영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팔았을 때에는 상가 건물에 해당해요. 그래서 해당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게 된다. 그 중요한 판례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 77번에 가등기 담보권에 대해서. 자, 가등기 담보권은 담보물권, 저당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자가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뭘 하죠? 저당권을 실행하잖아요. 저당권 실행에도 돈 나오면 그걸로 우선 면제 받는데, 가등기 담보권도 역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실행을 하는데, 이 실행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소유권 취득.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이게 사적 실행이라고 하죠. 저당권과 다르죠. 저당권을 실행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낙찰을 받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자는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가등기 담보권은 실행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신에 그 차액, 자신의 피담보 채권액과 목적물의 시가, 그 차액만큼은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 그래서 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산 절차. 이 저당권은 제3자한테 팔아서 돈 나온 거 배당받고 나머지는 채무자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이 공적 실행으로 당연히 청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가등기 담보권은 사적, 가등기 담보권자가 개인적으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청산 절차에서 중요한 건
통지를 해야 돼. 나 이제 돈 안 갚으면 내가 소유권 먹겠다. 빨리 돈 갚아라. 라고 해서 청산 기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통지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청산 절차. 이와 관련해서 통지할 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 그 부동산 시가는 얼마인데 내 피담보 채권은 얼마다. 빼니까 남는 액은 이만큼이다. 이만큼 나중에 돌려줄게. 평가액을 통지해야 되고 이때 통지 방법은 반드시 서면 아닙니다. 이러한 제한은 없어요. 말로 해도 된다. 해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누구한테 통지하느냐?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들한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얘네들이 원래 현재 소유자인데 가등기 담보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한테 통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음 78번. 2020년에 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부담하고 친구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을 했다. 경매 절차를 이용해서 명의신탁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있고 지금 채무자 소유의 매도인 이것을 경락받습니다. 경락인. 근데 경락인이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숨어있는 자가 얘가 돈을 제공해서 이 돈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경매를 낙찰받는 거예요. 이게 매매죠, 매매. 그러니까 경락인이 매수인인데 이 사람 소유의 물건을 얘가 낙찰을 받으니까 이게 경매가 매매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낙찰받지만 얘한테 부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 얘가 매도인이 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매매 계약의 당사자 이름을 명의신탁했다라고 해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이런 계약 명의신탁은 유형이 두 개입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이 효과가 다른데 경매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당연히 모르죠. 얘는 강제로 지금 경매 당하는 거니까 경매는 항상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이 돼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 중요한 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에 대해서 갑을병을 여기다 써야 되겠죠.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면 얘가 갑이네요. 갑. 친구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았다. 경락인이 을, 수탁자가 을 했다. 이때 을이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마쳤다. 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이자간이든 중간생략형이든 계약명의신탁이든 모두 다 무효예요. 종중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효. 그 다음에 2번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을이다. 그렇죠.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니까 수탁자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하고 5번을 정답지를 보면 을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했다. 그럼 정이 악이라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느냐? 아니죠. 을이 소유자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얼마든지 얘라 악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 이 틀렸어요.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9번. 갑은 을과 부동산 A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은 자금 출처, 재산 보유 상황을 은닉할 목적으로 병 명의로 등기를 해주고 병의 양해를 얻었다. 자, 이것도 명의신탁인데 이건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네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을한테 건네줘야 되는데 을은 숨길 목적으로 병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병.
그래서 등기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병명의로 등기를 했다. 등기 명의를 얘한테 신탁한 거죠.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 얘는 매도인. 이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이때 이 중간생략형 삼자간 명의신탁 이거는 다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물권 변동도 무효예요. 얘 앞으로 등기돼 있는 거 이거 무효다.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얘가 원래 소유자였잖아요. 여기서 넘겼는데 이게 무효예요. 무효니까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그래서 1번 지문에 병, 얘 앞으로 등기를 하지만 물권 변동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틀렸고, 을과 병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있는데 이게 유효하지 않죠. 종중이나 배우자만 유효하단 말이에요. 이거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3번 갑과 을 사이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이거는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이 무효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인정이 돼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잖아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매매계약은 유효.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확인해 보시고 80번 마지막 문제 봅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네요. 공용 부분,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은 공유 관계이고 전유 부분은 단독 소유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게 세부적인 조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 해설을 확인해 보시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는데 문제는 사례란 말이에요. 사례가 아닌 단순한 것들은 단순 조문이나 또는 판례, 단순한 판례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설을 봐서 계속 눈에 발라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에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게 늘어나죠. 근데 사례는 좀 연습을 많이 해야 처음에 아무리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뭐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사례가 여러분한테는 어렵겠지만 이게 그 수준이 있거든요. 수준이 아주 높지 않아요. 그 수준을 극복하려면 이 사례들 처음에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 똑같은 문제, 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말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번 풀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먼저 이게 명의신탁이 나오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대리가 나오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쟁점이 뭐가 있다. 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양도됐을 때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 전형적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치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사례를 풀다 보면 익숙해져서 조금씩 쉬워집니다. 5개 지문을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5개 지문 중에 지금은 오늘은 1개를 알았는데 그 비슷한 사례를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다 보니까 지문 2개는 알겠다. 그러면 하나 건진 거예요. 또 하다 보면 지문 3개 알았다. 3개 알면 거의 맞춘다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확률상으로 50점이라면 훌륭하죠. 나머지 쉬운 문제는 다 맞추고 그렇게 어려운 사례 문제를 5개 지문 중에 3개를 알았다. 그러면 그 사례 어려운 문제 중에 절반은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아주 훌륭하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5개 지문 다 모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1~2개 지문이라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